연준이 갑자기 수도꼭지를 다시 또 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 창구가 세계인 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22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인하기로 접어들게 된다. 업종 간의 차별화가 분명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인하가 됐었을 때 국내 업종 사이드에서는 바이오, 건설, 증권 이쪽이 되게 좋아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이거든요. 8월 5일 사상 최대 낙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융위기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떨어졌으면은 우리나라만에서 문제를 찾을 텐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때 글로벌 증시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다. 라는 건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낙폭과대가 되었다 보니까 그럼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찾는 거죠. 근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월요일에 증시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은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누굴 때렸대요. 그럼 때리면은 때린 이유를 찾잖아요. 너가 잘못을 했네. 아니면 너가 뭐 얘한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싸. 라고 하는데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묻지마 폭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폭행 당하면은 그것보다 더 공포스러운 게 없어요. 나도 맞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의 시장의 낙폭은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제가 추측하는 이제 시장의 낙폭의 이유는 엔켈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청산이 아니라 포지션에 대한 리밸런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 트레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단순 생각으로 N을 빌려서 캐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드라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5에서 5.25로 달리고 있고 일본은 지금도 0.25 정도 수준의 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단순 생각으로 그냥 N을 빌려서 미국에다가 투자만 하더라도 5% 정도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 너무 높다 보니 그리고 그 당시 8월 초에 있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일본이 깜짝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거기다가 미국이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들이 노동지표로서 보이다 보니 이 양 금리 차가 좁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레버리지를 많이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분명히 헤지펀드에서 레버리지 많이 투자해서 이때까지 상반기 때부터 계속 돈 벌었던 친구들은 레버리지를 계속 썼을 텐데 근데 갑자기 이 양국 간의 금리차가 좁아지려고 하니 그러면은 거기 회사에 있었던 리스크 매니저들도 당장 콜을 하겠죠. 너네 포지션 오프해라. 그러니까 정리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8월 5일날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막을 수 없이 줄줄이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한 번도 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낙폭이 되게 심하게 되면은 뭐 사이드카가 걸리거나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은 시장의 반등이 생각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사이드카가 걸리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 대한 프로그램의 매매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선물 없이 이제 현물로서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이거는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라고 분명 볼 텐데 그 당시 때도 반등 없이 거의 그냥 줄줄이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누군가 계속 그냥 강제로 매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문을 강제로 누군가 매도를 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줄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싶더라도 못 사는 거죠. 왜 파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8월 5일날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코스닥이 사상 최대로 하락했고 옆 나라 일본이 결국에는 엔캐리 트레이드로서 역할했던 일본도 14% 정도의 하락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버블이 터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부터 4.3% 정도의 실업률이 미국의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5% 이하만 되더라도 완전 고용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4.1이 예상했는데 4.3이 갔다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경기 침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데이터상 봤을 때 최근에 미국에 있는 허리케인이나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샤메 법칙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샤메 법칙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게 있죠. 모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 갑자기 실업률이 높게 나왔네?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 침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다 찾다 보니까 샤메 법칙, 샤메 룰을 이용하면은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라고 하니까 샤메 법칙을 계속 말하는 건데 실제로 샤메 법칙을 만들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샤메 법칙을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모르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언론과 매스컴에서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 지표들이 그렇게 되게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서 또 든 생각이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빠졌잖아요.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미국의 GDP가 연속 2분기 이상 하락해야 된다는 것이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미국의 GDP의 대부분 80% 요소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이상 미국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이야 당장 뭐 최근에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있었던 리쇼어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제조업을 많이 짓고 있는다 한들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해야지 경기 침체가 되는 건데 소매 판매나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ISM 서비스업 PMI 지표 같은 경우는 괜찮게 나왔고 PMI 제조업 지수만 나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조업 자체가 GDP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가 안 좋게 나왔다 한들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낙폭을 가대하더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충분하다. 그럼 만약 경기 침체가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도 실업 수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늘었던 이유도 뭐 두 가지로 봤을 때는 뭐 허리케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미국의 교사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실업 수상 청구 건수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아이들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다 방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니까 7월달, 8월달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겼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동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좋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결국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찾고자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표를 보게 되고 실제로 미국 경기를 봤었을 때는 경기 침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AI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AI 버블, 뭔가 닷컴 버블과 비슷해 가지고 그리고 또 기술에 대한 투자니까 비슷해서 AI 버블과 닷컴 버블이 비슷하다. 그리고 실제로 AI 버블에 있을 때 포함되어 있는 이 M7, 엔비디아를 포함한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등등 이 M7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만 봤었을 때는 AI 버블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결국 사람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굴린다라면은 핸드폰을 잃어버릴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었을 때 불이 나가지고 재산에 피해를 본다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하게 된다면 내가 집 밖을 나갈 때 외출 시 가스불을 무조건 잠글 확률이 높아져요. 불 확률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 초부터 그리고 작년 말부터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M7 올라가면서부터 가격적으로 봤을 때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누차 경고했고 누차 이야기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버블이라는 개념은 실적과 무관하게 상승하는 거 시장에 이거 안 사면 안 돼라는 감정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버블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버블 관련돼 가지고는 실적 전에 야, 이 정도 실적까지 했는데 더 좋아지겠어? 라고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실적이 나왔을 때 야, 대박이네? 이게 이렇게 많아? 하면서 또 사고 이것의 반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AI 버블의 가능성은 낮다. AI 버블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뭐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버블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AI 버블 전에 있었던 닷컴 버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엔킬 트레이드 관련돼서 첫 번째 청산했던 시기가 98년도입니다. 98년도가 이제 왜 청산되는지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된다면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창구들이 엔킬 트레이드, 그 다음에 미국의 제할인 창구를 통한 BTFP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창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의 유동성 창구,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엔킬 트레이드라면은 엔킬 트레이드에 있었던 청산과 어떻게 시장이 상승했고 어떻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버블이 왔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이 엔케이트를 시작했던 것이 결국에는 뭐 90년도 후반에 있었던 고베 지진과 그 다음에 내수에 대한 이제 그런 경기 불안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해요.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죠. 내수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시작했던 엔케이트 트레이드 자체가 뭐였냐면은 엔화가 되게 저평가를 받으니
그 당시 때 있었던 주변의 국가들, 특히나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고정환율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평가되는 엔화가 있었고, 그리고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는 한국, 그리고 뭐 태국, 필리핀 등등 고정환율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엔화를 조달해서 그 나라의 패러를 이제 바꾸게 된다면은 오히려 앉아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90년도 기준으로 후반때 어떤 말이 많이 썼냐면은 아시아의 오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켈 트레이드 자금과 그런 트레이드 자금을 빌려가지고 아시아의 특히나 신흥 시장에다가 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유입됐어요. 그때 제조업도 부흥이었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였으니까. 자, 그런데 엔켈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되게 큰 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게 고정환율이었기 때문에 고정환율이 외환보유고가 많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외화 자본 자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이게 털렸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털린 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 급속도로 줄게 되고 우리나라가 IMF 터졌던 게 결국에는 외환보유고의 부재였죠. 고정환율제를 체크했기 때문에 생겼던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그러면은 이제 고정환율제로 토대로 엔켈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들어왔고 그 유동성 때문에 일본도 돈을 벌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잘했었는데 우리나라의 고정환율제로 인해 가지고 외환보유가 털리다 보니 엔켈 트레이드 자금 자체가 청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빠른 속도로 경기 침체를 일어나다 보니까 아시아의 경기 침체가 결국에는 생산단지들에 관한 경기 침체는 유가 선물이나 아니면은 원자재 시장 사이드에서 수요에 부재가 발생되는 거죠. 그럼 수요 부재가 발생되니까 그 다음 해인 1998년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시기에 중남미에도 마찬가지로 원자재를 수출하면서 버는 국가인데 아르헨티나가 90년도 후반까지 잘 살았는데 갑자기 폭삭 망해버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엔켈 트레이드 청산을 하면서 그 많은 돈이 다시 또 N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많은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제조업 관련된 투자를 우리는 했었는데 제조업 관련된 허브가 아시아가 갑작스럽게 경기 침체를 다 같이 맞아버리니까 투자처가 사라지게 되고 그 돈들이 본국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NK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달러 트레이드 청산, 마찬가지로 유로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본점 일본의 외환은행 본점 송금 자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죠. 청산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게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봐야 돼요. 지금 아시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성장 둔화됐고요. 캐리 트레이드 투자자의 투자처가 부재하다 보니까 대기 자금이 엄청 많은 게 나오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이거예요. 강남역이 총 뭐 많은 출구가 있는데 갑자기 많은 출구가 통제가 돼요. 그럼 강남역에 엄청 많은 유동인구들은 지하철역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를 이제 성장주, 기술주, 최근에 보니까 이거 닷컴? 인터넷?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멀티플을 활용한 투자 전략이 이때부터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은 출구가 다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출구만 열어주는 거예요. 닷컴 쪽 관련된 기술 성장주 관련된 쪽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토대로 탈출하게 되겠죠. 그 많은 유동성들이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까 버블이 일어나는 겁니다. 닷컴 버블을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혁신, 새로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닷컴 버블이 일어났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던 거는 1969년도였고요. 실제로 웹페이지는 1991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처음 사진이 등록된 것은 92년도 그리고 93년도에는 세계 정부가 전부 다 인터넷에 대한 협약을 했었고요. 94년도에는 인터넷 상거래가 그때부터 처음 시작됐죠. 그리고 97년도에는 와이파이가 발명됐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 때 닷컴 버블이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기술에 대한 멀티플 적용했던 시기가 그때였고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다른 투자에 대한 부재였기 때문에 NK 자금들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자금들이 한 곳으로밖에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 버블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버블에 대한 수혜 국가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19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했던 벤처 산업 육성과 동일하게 열게 되면서 98년도 따지고 보면은 작년도에 IMF 터졌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IMF 터진 다음에 3년 뒤에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가 버블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정말 안 좋은데 갑자기 회사가 파산하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회사가 짜잔 하고 회상됐습니다라고 성장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런 자금들이 쏠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버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버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과 벤치마킹에서 잘 봐야 되는 게 닷컴 버블과 AI 버블이라고 있었을 때 닷컴,
AI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버블에다가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버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투자처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생겼던 자금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 댐들이 방류가 되는 순간, 한쪽에 출구가 나오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빠른 수압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유동성이 몰리게 되면서 버블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이 바로 버블이다. 그럼 지금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만약 지금 엔켈 트레이드 자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여건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투자처, 결국에는 M7이라고 불렸던 지금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완벽한 자산을 불렸던 이 M7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러면은 유동성들이 몰리게 되겠죠. 그 몰리게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시장에 방류를 할 때 만약 다른 곳은 별론데 한쪽만 성장이 좋아진다. 여기밖에 없다 투자처가. 그러면은 버블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장 충격을 준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 경제 방송이라든지 언론에서라든지 유튜브에서 엔케이 트레이드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엔케이 트레이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또 이제 블로그에 썼던 것들을 가지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90년도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장기 불황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무리 재정을 풀고 돈을 막 금리 인하하고 뭘 하더라도 시장이 계속 디플레만 돼 있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잃어버린 몇십 년이라고 일본은 그때 속칭하는데 보시면은 인플레가 안 오르다 보니까 무한 디플레로 이제 가게 되고 돈을 아무리 뿌리고 완화 정책을 아무리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반등을 안 하니 거기 나라에 있는 연기금, 거기 나라에 있는 은행 마찬가지로 고민에 빠지겠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수익을 올릴 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게 엔켈 트레이드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켈 트레이드의 구조 도식화를 보게 된다면은 N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환 시장에다가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을 해줘가지고 투자 활동하겠죠. 그럼 당연히 일본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 혹은 일본의 N보다 더 높은 강세를 띠고 있는 다른 통화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엔켈 트레이드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과 맞물려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성장률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이루고 있고 심지어 미국의 금리도 높은 상황이에요. 달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은 점점 약세가 되고 있고 일본의 금리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하니 일본의 엔켈 트레이드 자체의 매력도가 매우 높아지겠죠. 다른 나라들은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더 올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적으로 제로에 대한 금리를 유지했었고 일본은 장기 불황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다시 또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0%대를 유지했던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엔켈 트레이드를 안 빌리면 바보가 되는 수준으로 헤지펀드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지금 연준의 태도는 양적 긴축을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연준의 자산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계속 긴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지금 시장이 유동성 공급 시장이지 않을까? 왜? 돈이 계속 풀리고 있고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를 착각하잖아요. 그 이유가 엔켈 트레이드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니 그걸 조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이때까지 올린 거죠. 그럼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헤지펀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헤지펀드들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가 되죠. 한창 22년도 말에 옐런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하고 이거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버리면은 미국의 채권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와 동일하게 정책적인 스탠스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다? 지금 아니잖아요. 미국의 채권은 수요가 높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헤지펀드들이 지금 하는 방식 자체가 그걸 가지고 현재 지금 유동성을 만들어냈으니 헤지펀드들의 투자 전략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었고 그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게 되는 순간 이걸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다시 또 N을 빌렸으니까 N을 상환하는 되는 것이 바로 엔켈 트레이드의 조직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켈 트레이드를 우리가 대중들이나 각종 정보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20조 달러 정도의 굉장히 많은 엔켈 트레이드가 현재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추정입니다. 사실상 엔켈 트레이드를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고, 그러면 현재 최근에 JP모건에서 말했던 이제 뭐 엔켈 트레이드의 청산 자체가 50%까지 진행됐다, 이런 말들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엔에 강세됐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빠졌던 것들,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해봤을 때, 그리고 JP모건에서 중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때 거기서 나왔던 데이터상에서는 50%인데 이거는 레버리지에 대한 축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엔켈이 청산돼서 다시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레버리지 안 쓸 거야 라는 청산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도 미국은 금리 인하하기 전이고 미국의 금리는 5에서 5.25고 일본은 아직까지도 0.25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4%, 5% 정도의 무위험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용으로 빌렸을 때 5%의 수익을 보고 시작하는 거면은 우리가 그게 5%가 4% 줄든 3% 줄어들든 대체로 성과낼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대출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유인책이 나왔을 때 엔캐리 트레이드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NK 트레이드의 이제 유인책이라고 말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성장을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좁아지게 되면 NK 트레이드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빌릴 수 있는 이자 비용보다 높은 수익률이 더 된다라면은 NK 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겠죠. 가령 예컨대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의 금리 상태이고, 미국이 만약에 이번 9월 달부터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의 금리 차가 일본과 좁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일본의 BOJ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일본의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일본의 금리는 고정 픽스가 됐어요. 자, 그럼 이 픽스된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경기 침체 전이에요. 지금 경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 마일드하게 올 수 있고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조치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선제적 금리 인하,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 전에 금리 인하를 먼저 해버리면은 이거는 성장 촉진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미국의 성장률 자체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금리 인하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NK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내가 조달 비용 자체에 대한 마진율은 줄어드는데 그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투자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라면은 이건 안 빌릴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럼 9월 달부터 이제부터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하하게 되는 스탠스를 갖추고 24년도 초에 봤을 때는 연말까지의 페드의 금리 인하 전망은 50bp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연내 2번이나 많아봤자 3번이나, 그러니까 75bp가 마지노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사 보면은 지금 최근에 JP모건이든 골드만삭스든 올해 말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은 100bp에서 150bp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매크로 환경만 봤었을 때 올해 초보다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NK 트레이드를 더 빌릴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 초랑 지금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는요, 올 2월 달로 돌아갔고요, 이 3월 달로 가격 수준으로 돌아갔고, 미국은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과거에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왜? 미래를 봤으니까. 과거에 돌아가서 우리가 IMF 들어가면 뭐 할 겁니까? 아, 강남 아파트 사야죠. 왜요? 강남 아파트가 올라간 거 봤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시장도 동일하게 왜 V자 반등이 나오거나 왜 시장의 상승 속도가 빠른 이유가 뭐냐면은 매크로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싸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타임머신을 탔다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5일 날짜에 시장에 빠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찾게 되면은 확실하게는 이제 언론에다가 말을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 이유가 NK 트레이드에 대한 리밸런싱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된 순간, 그리고 그 외에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순간 타임머신 탔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속도로 반등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저는 이제 NK 트레이드에 대한 지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와 굉장히 유사되는 지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미국의 3개월 단기 채권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3개월 단기 채권이 NK 트레이드랑 비슷한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미국은 재할인 창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 23년도 3월 달에 SBB 사태를 들으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SBB 사태가 터지면서 갑자기 은행에 뱅크런이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그 뱅크런 전에 SBB 터졌던 이유는 SBB가 굉장히 많은 돈을 땡겨가지고 채권 투자했어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의 손실액이 커진 거예요. 그럼 미실현 손실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주식을 1억 투자했는데
어느 주가가 50%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럼 평가담보물의 가치는 5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손실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뱅크런이 나게 된 거죠. SBB는. 그러면은 여기서 연준 입장에서는 많은 은행들이 결국엔 채권을 샀다 보니까 이거를 방지하고자 BTFP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동하게 돼요. 그거는 너 미실현 손실 까줄게. 너 지금 주식 1억으로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네가 돈을 빌릴 때는 1억으로 측정하고 빌릴게 라고 1년 동안 만기를 주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바로 BTF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BTF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단기 채권의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 방식과 NK 트레이드 방식과 매우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마이너스 50%된 내 주식을 맡겨서 돈을 현금으로 받아요. 그게 바로 BTFP 프로그램과 재할인 창구인데, 그 가지고 M7에 투자해서 내 손실액을 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주식을 샀는데 마이너스 50%예요. 평가담보물 5천만 원입니다. 이 담보물을 가지고 주식을 대출받기 시작하면 5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받을 텐데, 담보물 가치가 BTFP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은 1억을 담보로 대출이 나오니까 1억의 현찰을 받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서 내 마이너스 50%를 메꾸게 되면은 나는 썸쳐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23년도 3월 달에 BTFP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3개월 단기 채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던 거고, 이 BTF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재할인 청구했을 때는 실제로 은행에 대한 이름을 공개해줬어요. 대출 연장을 계속 해주는 것도 공개해줬어요. 그런데 BTF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1년 내에 원금 상환 못하면은 그것조차도 그 사람이 취약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연장해줄 수 있는 우선권을 배려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약자석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우리 평소에 앉아도 되는데 노인분들이 오시거나 노약자분들이 오시면은 비켜주는 거죠. 똑같이 BTFP 프로그램에서 대출 금액 자체가 만약에 더 위험한 리스키한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더욱더 상환을 밀어주거나 대출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다 보니까 3개월 대출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더라도 여기서 안 빠지고 계속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것과 NK 트레이드랑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쳤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개월 금리를 조금 더 포워드로 보자면은 급등했을 때는 시장이 강했어요. 왜냐? 돈을 계속 빌리면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자산에다가 투자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빠질 때 항상 문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게 되면은 왜 문제가 되냐?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겼던 게 아시아 금융위기가 생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도 하기 전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돈을 빌리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었는데, 빠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유동성이 막히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고요. 2000년도 이제 중반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당겼었는데 결국에는 빠지게 되면서 급진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해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 결국에는 리먼 브러스가 생겼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에는 계속적으로 이 창구나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빌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빠지게 되면서 급격한 유동성 저하로 인해 가지고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도 이해가 되겠죠. 지금 시장도 3개월 단기물 채권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연준이 아무리 긴축적인 스탠스 취하더라도 시장에서 유동성 창구가 이미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않고 낮 QE라고 부르거든요. 양적 완화인데 유사한 양적 완화를 낮 Q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도 낮 QE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빠른 속도로 연준의 자산을 긴축하더라도 상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8월 5일 날 잠깐 시장 보시면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3개월에 대한 이제 채권 금리 자체가, 이건 제 추측일 수 있습니다. 1년 만기가 됐던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8월이니까 작년 8월 달,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빌렸던 것들에 대한 만기에 대한 연장 불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기를 했을 때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그냥 청산해버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가 좁아지고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빠른 속도로 이제 하강하려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엔켈 트레이드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의 상황 자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인책을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 마련해 주게 된다라면은, 만약 9월 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 그 말은 연준이 이제부터 완화적인 스탠스 취한다. 그러면 유동성 창구가 한 개 더 늘어나겠죠. 원래는 지금 유동성 창구가 재할인 창구, BTFP 프로그램, 그리고 엔켈 트레이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였다면은 연준이 갑자기 수도꼭지를 다시 또 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동성 창구가 세 개인 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유동성 장세는 레버리지 유동성 장세였다면은, 앞으로의 유동성 장세라면은 레버리지가 아닌 연준의 순수한
유동성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창구가 3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하반기부터 이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오면서 주식 투자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하반기 주식 시장은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기서 조금 더 되게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게 유동성 창구가 3개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9월 달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우려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9월 달에 50bp를 인하했다라고 하는 순간 유동성 창구가 3개인데 강한 유동성 창구가 1개 더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25bp더라도 유동성 창구가 늘어난 셈이죠. 자, 그러면은 하반기 때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나 국내 시장의 사이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5%에서 5.25의 렌즈값을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현재 지금 벌어진 상태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국민은행의 1금융권은 5% 정도 이자를 주는데 2금융권은 3%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돈들 한국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려야 돼요. 지금 왜?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을 좀 더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 내려준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기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전망 자체가 25bp 인하였는데 만약 9월 달에 미국이 50bp를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죠. 미뤄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웃고 있을 사람은 이창용 총재입니다. 자,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 비중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도 우리나라 되게 유사한 걸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산 가계 비중 자체가 86%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시장 자체를 가격을 급등시키지 않고 완곡한 곡선을 그리게 된다라면은 내수 시장에 대한 반등 자체는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다시 또 한 번 더 부동산 경기 반응을 발작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면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만약에 9월 달에 파월이 50bp 인하한다면은 인하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밸류 프로그램과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사이드를 좀 더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이 상황, 과거 22년도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기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인하기로 접어들게 된다라면은 업종 간의 차별화가 분명 필요해요. 지금 이제 인하가 됐었을 때 저는 이제 국내 업종 사이드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되게 좋다고 봅니다. 바이오, 건설, 증권 이쪽이 되게 좋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좋은 이유는 바이오의 산업별 이제 메커니즘을 봤을 때 바이오는 투자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신약 개발, 바이오 베터 개발,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활용해가지고 계약을 통해대로 버는 것이 산업 구조예요. 자, 그런데 투자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라면은 투자금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질 수 있겠죠. 만약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는데 성공하게 된다면 많이 돈을 줄 수 있지만 부담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보다 안전하게 그냥 5% 정도 금리, 3% 금리면 만족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인책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실 투자금으로 쏠릴 만한 유인책은 줄어드니 바이오에 대한 투자 산업 자체가 업황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봤던 거고요.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 바이오가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좀 달라졌죠.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은 알테오전부터 시작해서 HLB, 그 다음에 삼천단 제약 같은 바이오의 업종들이 코스닥에서 많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금 자체의 유인책을 이끌 만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금리 인하될 기대감이 좀 더 강해지고 더 자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업황 자체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날 같은 경우 보면은 코로나가 한 번 더 재유행할 수 있겠다 라면서 코로나 관련된 테마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원숭이 두창 관련된 테마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바이오 업황에 대한 이제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만 봤을 때는 바이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지면서 바이오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과 증권업 이 두 가지는 지금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화두였던 PF 문제예요. 그러니까 P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보다 일시적인 해결책 방법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들의 이자 비용과 그들의 부담을 낮춰주게 된다면은 PF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때려버리는 순간 PF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서 못 버티고 금리 인하를 때려버리는 순간 PF의 문제는 더욱더 가속화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운 좋은 상황이 왜 이창용 총재가 기분 좋게 흘러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상태였고 PF 문제가 불거지고 부동산 경기가 발작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더 해주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PF 문제의 부담감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 미국이 먼저 인하하고 우리가 인하하면은 우리가 힘들어서 인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인하했기 때문에 인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건설사 업종 중에서도 PF로 문제 받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업황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건설 사업 중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PF의 문제에 노출도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부도 위기가 아니라면은 오히려 더욱더 빠른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히려 건설 업종 중에서는 관련돼가지고 정부 업종들 혹은 테마로 봤었을 때는 예전에 있었던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관련돼가지고 뭐 재건 관련주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관련돼가지고는 은행, 증권 관련돼서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증권사들도 마찬가지로 PF에 대한 중개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증권사들에 대한 업황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건설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반도체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는 그러면은 올해 초와 비슷한 스탠스였던 HBM 관련된 투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나라의 D램 반도체, 우리나라의 뭐 PC 반도체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있는 우리가 속히 알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투자도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